안녕하세요. 오늘도 영화계로 돌아왔습니다. 93화고요. 진행자 이명주입니다. 나머지 두 분도 소개 알아서 하시죠. 네, 자칭이 아니라 타칭 강하늘이라고 불린 허유식입니다. 너 누가 그렇게 불렸어? 회사에서 그렇게 친하진 않는데 인사만 하는 대리님이 있거든? 갑자기 나한테 오시더니 휴식씨 저번에 정장 입고 온 거 보니까 강하늘 닮았던데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날 나 기분이 너무 좋았어.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예, 오늘은 세상의 모든 계절이라는 영화를 들고 왔고요. 저희 효식군이 오늘 선정 이유 좀 먼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개인 프로젝트로 사랑에 대한 영화로 계속 꼽고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세 번째 시간이죠. 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1편에 다뤘던 우리의 사랑편에서 나왔던 마리아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사랑의 부재로 인해 방황하는 여인? 그렇죠. 그거 시작을 두었다면 최악의 하루에서는 그런 여인이 자라나서 어떤 사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런 사람이 노년기에 되면 어떤 모습으로 노년을 맞이할까에 대해서 이 영화를 고르면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아, 그런 이유에서 선정을 하게 됐군요. 네. 감독 각본은 마이클 리 감독님이 하셨고 촬영은 디포프 그리고 수입 배급은 영화사 진진에서 맡았습니다. 트리비아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세상의 모든 계절이라고 하는 영화는 63회 칸 영화제 경쟁 후보에 올랐고 45회 전미 비평가 협회에서 여우주연상, 31회 런던 비평가 협회에서 여우주연상을 탔습니다. 그 여우주연은 메리 역할을 맡은 레슬리 맨블이 탔고 로튼토마토에서 92% 신선도, 네. 그리고 10점 만점에 8.2점을 받았고 메타크리틱에서 80점, 그리고 7.3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제작비가 약 90억가량 들었고 200억가량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손익분기는 훌쩍 뛰어넘었죠. 그리고 마이클 리 감독이 이 영화를 찍을 때 마음가짐을 지금 67세라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계속되는 삶과 우리가 그 삶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끝없이 골몰한 데서 나온 결과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나이가 꽤 지긋이 있으시니까 그 가운데 생각하는 바를 영화에 묻어냈다 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 예. 일단 수입 및 배급사, 영화사 진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수입하거나 배급했던 작품이 뭐가 있었냐면 네. 원스, 네. 걸어도 네. 낯술, 여행자, 무산일기, 블루 발렌타인, 그리고 시민과 나들의 별거, 그리고 아티스트, 지슬, 마스터, 철의 꿈, 프랭크, 아메리칸 셰프, 자객 서금낭 등등 있었습니다. 아, 미스터 터너도 있었네요. 감명 깊게 본 작품이라든가 그런 거 좀 있을까요, 혹시? 무산일기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네. 나는 시민과 나들의 별거. 시민이라는 아내와 나들이라는 남편이 해외 이민을 갈 거냐 말 거냐 가지고 갈등을 벌이다가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는 얘기인데 그 와중에 가정부의 유산 문제 이런 것까지 걸리면서 복잡하게 꼬이는 뭐 이런 작품인데 전개될 때마다 반전이 거듭해서 일어납니다. 연쇄적으로. 그리고 반전이 일어날 때마다 계급이라든가 성이라든가 종교와 같은 문제들이 계속 개입하게 됩니다. 뭐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말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저야 뭐 당연히 아메리칸 셰프였고. 영화사 진진의 대표님이 김난숙 대표님이신데 네. 이분의 철학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무리 욕심이 나더라도 5천만 원이 넘는 영화는 수입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고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스, 로클론 인생, 부에노스아이레스, 탱고 카페 등은 모두 1,000만 원 선에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적자를 내지 않아야 멀티플렉스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영화를 안정적으로 상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관객들의 표정에서 맛있는 밥 한 끼를 잘 얻어먹었다라고 하는 포만감을 읽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표정에서. 그럴 때 자기가 영화계의 다양성을 지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메리칸 셰프 수입했구만. 포만감이 들어요. 타코 트럭을 운전하는 기분으로 영화 수입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사지 못한 영화 중에 컨셉이 굉장히 확실하고 좋았던 영화로 인도 영화 더 폴, 오디오스와 환상의 문을 꼽았었고 더폴. 네. 네. 뿐만 아니라 책이나 전시, 음악 등등 문화 전방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시켜 주려는 욕구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큐도 한 해에 2-3편씩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의 철학이 묻어나는 경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그러면은 연출과 각본을 맡으셨던 감독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리 감독님이시고요. 인생은 향기로워, 비밀과 거짓말, 뒤죽박죽, 베라 드레이크, 해피고 럭키, 미스터 터너 등등을 연출을 했습니다. 네이키드라고 하는 작품으로 1993년 칸 영화제 감독상을 받았고, 비밀과 거짓말이라는 작품으로 96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 을씨년스러운 순간들로 르카르노 국제영화 경쟁에서 황금 표범상을 받았고, 베라 드레이크를 통해서 2004년 베니스 영화제 황금 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밖에 굉장히 많은 상을 탔는데 주목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전미 비평가협회, LA 비평가협회, 뉴욕 비평가협회 등등 비평가협회에서 각종 감독, 각본상을 많이 탔더라고요. 비평가들이 좋아하는 감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기억에 남는 작품들이 있으면은 한마디씩 이야기해보죠. 일단 저는 여러 가지 작품 봤는데 네. 인생은 향기로워 재밌게 봤어요. 내용 자체도 굉장히 지적적인데 초반부터 중반까지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그것이 터지고 회복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미스터 터너도 이 사람은 그냥 예술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 셋이 마이클 리 감독의 영화에 캐스팅이 돼도 연기를 잘 할 것 같아. 왜냐면은 마이클 리 감독 영화를 다 봤을 때 연기가 어색한 게 하나도 없어. 다 잘하더라고. 그거 보면서 이 사람은 배우를 진짜 잘 다룰 줄 아는 감독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실제로 그 중에서 배우 커리어 더 이어나가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 일회적으로 섭외한 케이스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위화감이 없다는 거고. 그 영화 전반적으로 스타일이 비슷비슷하게 묻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촬영할 때 되게 독특하시더라고요, 방법이. 우리들 할 때 윤광 감독님이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리허설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랑 마찬가지로 리허설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각본을 제대로 완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그 배우들의 연기와 즉흥적인 태도를 보고 각본에 반영을 해서 그제서야 각본을 완성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배우들의 모습과 성향 그리고 잘 연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캐치해서 각본에 잘 반영을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쪽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근데 배우들이 감독을 믿어야만 리허설도 꾸준히 나오고 그 각본에 아예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일반적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각본이 영화 제작의 계획의 출발이지, 대부분의 그쵸. 경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조류가 있거든. 영화는 시각 매체인데 어떻게 각본부터 정하고 시작할 수가 있느냐. 즉흥 연기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촬영 과정에서 각본을 완성해 나가는 흐름들이 있었고, 마이클리도 비슷한 계통이라고 보면 되겠지. 저도 이런 방법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톱스타들이 시간을 버린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톱스타를 기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 비슷한 게 해피투게더 같은 사례지. 해피투게더의 왕가희가 양조위하고 장국영 섭외했잖아. 근데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각본을 완성 못했거든. 근데 촬영 장소는 아르헨티나란 말이야. 그래서 아르헨티나까지 무작정 양조위하고 장국영을 끌고 간 거지. 근데 막상 가보니까 각본도 안 나와있고, 각본 안 나와있으니까 촬영 계획 하나도 못 세웠지. 그래서 현장에서 다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때그때 각본 바꿔가면서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 나갔거든. 그러니까 장국영이 빡쳐가지고 난 이 새끼랑 더 이상 영화 안 찍는다 라고 선언하고서 그 이후로 더 이상 영화 안 찍었지. 그랬구만. 제가 베라 드라이크를 본 것 같은데 이야기가 생각이 안 나서. 베라 드레이크라고 하는 한 여인이 젊은 여성들을 도와준다 라는 의미로 낙태 시술을 맞다. 낙태 맞다. 1950년대 초 배경이지. 그 작품도 인상 깊게 봤고, 미스터 터너 같은 경우에는 내용적인 거보다도 작품 세계 같은 거, 이미지적인 게 저는 신기해가지고 전시회장 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어가지고 감명 깊게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아까 효지가 얘기한 것처럼 라이프 이즈 스윗부터 보면은 저소득층 가정, 노동계층 가정의 일상과 그네들이 어떤 식으로 단란함을 획득하려고 하는지 용쓰는 그게 나오거든.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게 베라 드레이크에서는 이걸 완전 엎어버린단 말이야. 베라 드레이크는
분명하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 영화야. 전반부에서는 베라 드레이크라는 그런 노동계층의 여성이 어떤 식으로 억척스럽게 살아가면서 목가족이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려고 노력하는지,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도 그거에 얼마나 낭만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줘. 그게 극단적으로 보여지는 게 중반부의 가족 파티지. 베라의 딸이 결혼 상대를 못 구해서 지금까지 고민이었는데 결혼 상대가 생겼어. 약혼자가 생겼단 말이야. 그리고 베라의 동서가 임신했단 말이야. 그래서 겹경사가 겹쳐가지고 파티를 해. 마치 무협지에 나오는 중국의 그 거지들 모이는 개방 있잖아. 개방의 거지들이 특유의 유대감과 결속력을 가지고서 아니 개방 그지들이잖아. 자신들의 빈궁함을 오히려 그런 단란함의 연료로 쓰듯이 저소득층 가정에서 꾸릴 수 있는 인간적인 미덕들,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파티를 벌인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거의 1시간 가까이 쌓여온 유대감 있고 결속력 있는 가정의 환상을 와장창 무너뜨린단 말이지. 그치. 베라가 낙태 시술하다가 경찰서에 가게 되거든. 그래서 징역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징역을 살게 되는 과정에서 법의 심판은 베라 드레이크의 이런 개인적인 사정, 내면의 가치, 이 사람이 꾸려왔던 가정의 인간적인 측면들,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냉정하게 배제해버리지.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저소득층 가정, 노동계층 가정에서 꾸리려고 하는 우리끼리 하나 되어 잘 살자라는 게 얼마나 사회적인 면도날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지, 이게 정신승리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라이프 이즈 스윗에서 말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지. 그 라이프 이즈 스윗에서 보여줬던 결말이 법의 심판 때 앞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최근의 작품들도 재밌게 봤어. 그리고 그 정점이 오늘 다룰 세상의 모든 계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지. 나는 굉장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감독은 멈춰있지 않는 것 같아. 첫 작품부터 끝 작품까지 꾸준한 스타일은 있지만 그 내용이나 가치관,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에 대한 그런 마음, 그런 개성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성숙해 가고 있지. 성숙한 메시지로 계속 던져주니까 보면서도 이 사람은 대단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이 사람이 43년생이야. 73? 이 정도 됐단 말이지. 그런 나이면은 사실 은퇴해가지고 편하게 사셔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열정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꾸준히 영화로 타협하지 않고 내놓는다는 모습이 굉장하다고 느껴졌고, 가장 최근작 미스터 터너에서도 그런 느낌들이 반영되고 또 다른 분야로 개척을 하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들마다 그때 당시에 영국은 진짜 이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완벽하게 시대물을 잘 재현해내서 이 사람은 진짜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꾸준히 발전할 수 있구나,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다음에는 촬영 감독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딕 포프 감독님이시고요. 네. 인생은 향기로워, 비밀과 거짓말, 뒤죽박죽, 베라 드레이크, 일루셔니스트, 미스터 터너, 레전드 등등을 촬영하셨습니다. 네. 이분은 총 7편을 마이클 리 감독과 함께 했고, 최근에는 레전드 같은 작품으로 계속해서 촬영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을 꼽은 이유는 마이클 리 작품에 있어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들의 초점과 긴장,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굉장히 주의 깊게 잘 담아내거든요. 그래서 클로즈업이 대화 때 굉장히 많지. 네, 이 정도면 사실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TV에서 이런 작품, 그러니까 이런 연출을 보여줘도 크게 방해될 게 없다 싶을 정도로 크게 영화적인 특색이 묻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맨 처음에 했어요. 근데 여러 작품 보다 보니까 그 특유의 모양새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반응하는 거를 되게 절묘하게 잘 담아내더라고. 이 마이클 리 감독의 전반적인 작품이 대부분 대화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대답, 그 상황 속에서의 분위기, 그런 것들을 연출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드라마 보면은 다 나오는 기법 아닌가? 그런 구도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잘 담아내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영화로 또 넘어오면은 이렇게 세밀한 것까지 만져야 되는구나, 촬영이. 그런 생각을 또 해봤고,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분이 미스터 터너로 아카데미 후보에 올랐죠. 네, 하지만 버드맨 때문에 그렇죠. 안녕. 타낼 수 없었는데, 만약에 버드맨이 없었다면 이분이 타도 무리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윌리엄 터너라고 하는 영국의 화가를 다룬 작품인데, 그분의 작품을 개인적으로도 몇 번 봤었는데 이게 회하긴 한데 굉장히 역동적이더라고요, 풍경 자체가.
그러니까 사진으로 담아낼 수 없는 시간적으로 움직이는 그 모습 자체를 역동적으로 담아낸다는 느낌? 그 화면을. 근데 영화에서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더라고요. 아, 터너가 이런 자연을 보면서 쾌화를 꾸몄겠구나. 그런 것을 카메라로 굉장히 잘 담아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필요가 있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일루셔니스트 이야기를 했는데 놀란 감독의 프레스티지랑 이게 동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실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각적인 효과 자체는 저는 세밀하게 잘 표현하신 것 같아가지고 일루셔니스트는 그렇게 봤고,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를 표현해내는데 그 쌍둥이를 갖다가 한쪽 촬영하고 한쪽 촬영해서 붙이는 건데 잘못하면 그게 되게 어색할 수가 있는데 쌍둥이에 대한 구도 같은 거를 잘 살린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촬영 감독님의 역량이 보이지 않았나. 네. 예,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배우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톰 역할을 맡았던 짐 브로드벤트, 외침, 인생은 향기로워, 뒤죽박죽, 브리짓 존스의 일기 시리즈, 물랑루즈, 베라 드레이크, 나니아 연대기, 뜨거운 녀석들,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시리즈, 철의 여인, 패딩턴, 브루클린 등등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계절 이거 2011년에 봤을 때 예. 로빈 윌리엄스 닮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루민 윌리엄스. 딱 턱수염 존나 막 푸근하게 생겼잖아. 덮고, 동네 이웃집 아저씨 막 그런. 뭐 그래서 친숙한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연기도 두드러지는 거 없이 안정적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괜찮다는 생각을 했어. 커리어를 말씀드리면은 뒤죽박죽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56회, 베니스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 런던 비평가협회에서 나무주연상을 탔었고, 물랑루즈에서 영국 아카데미 LA 비평가에서 나무조연상을 탔었고, 아이리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던 아, 예. 이걸 통해서 미국 아카데미 골든글로브, 미국 맞아. 배우조합, LA 비평가협회에서 나무조연상을 탔습니다. 그것도 재밌지. 그러니까 주연으로 나서서 그런 역할은 아니지만 옆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브리짓 존스의 일기 시리즈에서도 아빠로도 나왔고. 근데 아이리스에서는 거의 주연이었어. 아,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상은 조연으로 받았을 수 있는데 사실 스토리를 끌어나가는 거는 그 배우가 맡은 역할이라 아마 주연을 케이트 윈슬렛으로 파악한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이 사람이 주연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어서 뭐 영화를 보면은 톰과 제리잖아, 가족이. 근데 서로 그런 말 하지 마. 왜 뭐 어때? 이런 식으로 하는 눈빛 연기들 있잖아, 주고받는 연기들. 그런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예, 그러면은 톰 역할을 맡으셨던 짐 브로드벤트 배우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네. 예, 다음 배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역할을 맡으셨던 레슬리 맨빌, 비밀과 거짓말, 뒤죽박죽, 전부 아니면 무, 베라드 베이크, 말레피센트, 미스터 터너, 멈 등에 나왔습니다. 그 전부 아니면 전무 그게 all or nothing인데 아, 예. 거기서는 전형적인 엄마 역할이란 말이야. 중년 여성. 근데 이 영화에서는 완전 역할이 전복적으로 바뀌었지. 마이클 리 감독의 장편 영화 총 11편 중에 9편을 함께 나왔었습니다. 근데 다 주연이나 주연으로 나온 건 아니고 단역으로도 나온 적이 있었고, 방금 말한 All or Nothing 같은 경우에는 주연급으로 나온 적도 있었지만, 하여튼 11편 가운데 9편을 나왔을 정도로 마이클 리 감독과 함께 했고, 그렇기 때문에 리 감독이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녀는 매번 새롭다. 이미 익숙한 배우와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예전에 했던 것을 절대 반복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지키는데 다음에 또 다른 영역을 잘 보여주는 배우이기 때문에 매번 기용하게 됐다고 하고, 영국 가디언즈가 뽑은 여배우 톱 10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원래 TV에서 유명했었나봐요. 10대부터 TV 시리즈에서 나왔고 17세에는 웨어하우스하고 로얄 코트 시어터에서 연극에서도 출연을 했다고. 영화배우로만 살았던 부분은 아니고 뭐 연극이나 TV 드라마에서도 더 유명하다는 거. 연기 인생 40년. 네. 그리고 아까 리허설을 오랫동안 하면서 배우들의 성향을 각본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레슬리 맨빌이 사실 가장 유명한 게 있습니다. 게리 올드만과 처음 결혼을 했죠. 87년도에. 그 후에 RP 올드만을 낳고 89년도에 이혼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계절에서의 메리 역할이 이혼녀잖아요. 그러한 연기가 본인의 삶에 있던 그런 요소가 분명히 반영이 됐다는 거. 그것 때문에 보면서 처음엔 이분을 잘 몰랐을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두 번째 보니까 되게 애절하고 안타깝더라고. 그리고 마이클리가 진지한 영화만 하는 것 같아도 코미디적인 요소가 항상 섞여.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에 가장 빵 터졌던 부분이 뭐냐면은
작중에서 톰이 메리의 전 남편을 두고 그 새끼 완전 사기꾼이냐 이런단 말이야. 이거 게리 올드만 저격 아니야 이거. 그거 보고 빵 터졌지. 아들도 데려갔어. 그러면은 마지막 배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스 쉰이고요. 제리 역할을 맡으셨죠. 더 빌, 하이홉스, 비밀과 거짓말, 전부 아니면 무, 베라 드레이크, 미스터 터너 등등에 출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3명 배우 모두 상복이지. 거의 다 사단이네요. 다른 작품도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하이옵스는 못 봤는데 네. 하이옵스를 통해서 러스 쉰이 제2회 유럽 영화상에서 유러피안 여주연상을 탄 이력이 있더라고요. 이번 작품에서 굉장히 비중이 있었는데 그 연기가 핵심을 짚는 연기 같아서 네, 굉장히 재밌었고 무턱이잖아요 얼굴선이. 근데 미스터 터너에서는 터너의 부인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귀부인처럼 옷을 입었는데 되게 이쁘시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그리고 다른 배우들도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배우들의 이력이 없어요. 아들로 나오는 조도 그렇고 없어요. 네. 얼굴은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우리 셋이 마이클이 영화에 캐스팅이 돼도 우린 연기를 잘할 것이다. 아. 왜냐? 이렇게 이력이 없는 배우들도 그렇게 연기를 잘하게 나오는데 영화에서.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예비 며느리 역할이었던 KT. KT는 좀 이력이 있긴 해. 예전에 마이클이 영화에도 제법 나왔고 수상 후보 이런 데도 몇 번 올라갔을 거야. 어찌됐건 간에 배우들 소개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2부에서 효식군이 들고 오신 주제 같은 거를 갖다가 더 설명하는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뵐게요. 네.